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이 좀 가라앉고 있을 때 빨간불을 켰던 정유주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이 국제유가가 오르면 정유주들이 같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같이 내렸다가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울고 웃는 정유주들인데요.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의 영향을 받아야 될까요? 우린 길게 봐야 될까요? 앞으로 유가의 전망까지 한번 교보증권 스마트협보 사용관 차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일지 오늘 여러 가지 악재가 더해서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국제유가 전망을 한번 볼게요. 최근에 많이 내려왔었어요. 네, 근데 그랬었죠. 100불을 심히 깨지 못하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 같던데요. 맞아요. 일단은 좀 추세가 완벽하게 무너졌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전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도 유가 레벨을 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80에서 90달러 정도를 전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간까지 이제 내려가는 듯한 움직임들이 보이지만 또 다른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유가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런 추세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일단 원달러 환율도 문제입니다. 금융위 이후에 13년 만에 1,350원을 넘어서면서 환율상에서 제가 이제 1,500원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런 환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또 매수세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인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참 이제 궁금해지기도 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좀 감출 수 없는 그런 환율인 것 같고요. 일단 미 달러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이 영향권에서 어떤 통화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펙 플러스 러시아 쪽도 그렇고 감산을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10월에 생산량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라는 부분이 대세 의견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부에서는 10만 배럴 감산할 것이다,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이거는 실현 가능성은 거의 이제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소폭 감산 가능성은 약간 있지만 여전히 대세는 감산 없다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든이 그동안 사우디를 이제 방문했을 때 바로 10만 배럴의 증상 결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다시 한번 10만 배럴의 감산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같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가 레벨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긴 했지만 공급량이나 이런 것들 최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다라고 사우디에서는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또 높은 천연가스 가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겨울철 유럽의 난방유 수요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그때 이제 배럴당으로 환산해 보면은 유가 수준으로 환산하면 거의 400달러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높은 레벨이다 보니까 이런 레벨단에 있어서는 원유 쪽으로 오히려 대체 수요가 유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유가가 하방으로 완전하게 뚫리는 것들은 또 방어를 어느 정도는 해주는 그런 요인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네. 이 유가가 오른다는 거는 그만큼 원유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경기 침체, 경기 둔화하면은 제품이 안 팔리게 되고 화학 제품 줄어들고 그러면은 그렇죠. 원유가 쓰이는 그 수요가 네. 적을 텐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무엇 때문일지 일단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요. 네. 이게 한 가지 요인으로만 작용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복합적으로 요인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 유가를 건드립니다. 거기다가 이제 정치, 이슈 이런 것들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딱 이거면 이거다, A면 B다, B면 C다 이게 적용이 되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수요 둔화 우려가 있는 것은 맞아요.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요를 자극한다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급단에서 오히려 이걸 줄여버리는 이런 방법으로도 유가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수요만 놓고 봐야 될 문제는 아니다. 물론 그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하나만으로 유가가 결정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이러한 뉘앙스들 그리고 내용들을 봤을 때는 하반기에 유가가 이전만큼 130, 140 그렇게 눈높이를 높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더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유사들의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2분기에 최대 실적을 내놨으니 좋아도 3, 4분기에 실망감 때문에 떨어지게 될 것인가. 맞아요. 그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피크아웃이죠. 그게 이제 정유 쪽에도 지금 덮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분기에 워낙에 서프라이즈한 실적들을 고유가
지금 130달러대까지 갔었잖아요. 그런 레벨 때문에 정제 마진이 정말로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았었습니다. 7월 지금 6월 한 4주차 보게 되면은 30달러까지 올라갔었어요. 정제 마진이요. 그런데 보통 손익분기점이 얼마냐? 4에서 5달러면은 손익분기점이고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손실을 보는 구간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게 30달러까지 치솟았으니 정말로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또 재고 평가 차익이 발생이 됐던 거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정유 4사의 실적은 엄청나게 나와버렸던 그런 상황들이고요. 이게 7월 3주에 보면은 또 3.9달러까지 떨어집니다. 연중 최저치예요. 정말로 그 등락이 엄청나게 심하다. 그래서 그만큼 정제 마진을 결정하는 요인들도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수면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정제 마진을 흔드는 이런 리스크, 불안 요인들이 됐던 거죠. 근데 이게 또 최근 들어서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8월 한 3주 기준으로 보면은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이 한 13달러 조금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20달러 레벨까지 다시 정제 마진이 상승하는 효과들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등유하고 경유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타당성 때문에 오히려 이쪽의 수요가 각광을 받으면서 그쪽의 정제 마진 스프레드도 확대가 되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분기만큼 서프라이즈한 실적들을 내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과연 시장이 피크아웃한 거냐 아니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봤을 때 아직도 실적이 증가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수급이 유입이 될 거냐 이런 것들은 조금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놀라운 게 최근 증권가에서는 국제유가가 급락세여도 정유주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드는 궁금점. 네. 정유주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냐하면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정유주가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유가가 급락 안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네. 이 코멘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급락이라는 표현이 얼마까지 떨어진다라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제 유가가 워낙에 고단위 레벨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 지금도 사실 급락을 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준이 어디냐 그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대체제로서 워낙에 높은 가격 레벨까지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배럴당 환산했을 때 400달러 이상이면은 오히려 원유가 다시 한번 대체 에너지 수단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주요 골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제 마진도 좀 재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유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주목을 하자라는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정제 마진, 그리고 두 번째가 재고평가 이익이 일어나느냐, 손실이 일어나느냐.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재무제표의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걸 가장 기본 골자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가가 일정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80에서 90달러 선이 되겠죠. 그 이하 레벨로 정말 하방을 엄청나게 하락하면서 급락을 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는 한 말씀드렸던 등유라던가 경유 쪽에 정제 마진 확대들도 있을 거고요. 기본 원유 쪽에서 어떤 에너지들, LNG라던가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하면서 대체제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성격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스프레드가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실적 선방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2분기 이상을 뛰어넘는 실적들은 달성은 사실상 조금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정유단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들은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너무 과하게 해석하지 말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 자두님이요. 지금 유가 상승 피해주를 많이 갖고 있어서 걱정이래요.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봤더니 금호석유와 효성 TNC거든요. 제가 이 종목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는 않지만 알기로는 그 석유 원유를 가지고 뭐 라텍스 장갑이라던가 무언가 그 레깅스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다 보니 비용이 올라가서 지금 피해주로 꼽히는 걸까요? 이런 지금 보니까 손실률도 크세요. 그죠, 아무튼.
어떻게 손절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분들은? 글쎄요. 이것도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레버리지를 사용하신 게 아니다라고 네. 하면은 그냥 들고 견디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손절을 할 만한 라인은 제가 볼 땐 이미 많이 지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평년 대비해서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원재료로 해서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제품의 수익성, 판매 단가를 바로바로 전이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결국 이런 경기 침체, 지금 우려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거는 아니라는 거죠. 언젠간 해결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시점까지는 현금으로 들고 계신 분들, 특히나 손절 놓치신 분들은 조금 기업의 기본적인 모멘텀을 믿고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그 유가 상승에 따른 피해주들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정유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과하게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라고 했는데 정유사들이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단순히 이제는 석유에만 기대서는 안 돼. 다른 성장 동력을 찾아야 돼.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으로 눈을 막 돌리고 있어요. 사방팔방. 맞아요. 실제로 저는 정유주에 대해서 봤을 때 S-오일, GS, SK이노베이션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근데 SK이노베이션 누가 요즘 정유로 그렇죠. 삽니까? 네. 배터리 쪽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회사들의 경우에도 계속 신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 보니 네. 이들을 정유주로만 보기에는 이제는 좀 네. 색이 다양해지는 걸까요? 맞아요. 일단은 이번에 에너지 안보 위기 때문에 더 그게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기존에 정유로 많은 돈들을 벌었고 이렇게 유가가 높은 레벨에서 유지가 될 때 정제 마진 효과 플러스 재고평가 차익으로 굉장히 좋은 호실적들을 내왔단 말이죠. 근데 그 유가가 항상 높은 레벨로 유지가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왔다 갔다 등락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실적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부 변수에 의해서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정유사들이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참에 ESG가 또 트렌드잖아요. 그 E가 인바이러먼트거든요. 맞아요. 환경적인 요인들을 지금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시장 환경이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요. 당연히 정유라는 에너지 한 축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린 기업으로 역시나 변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친환경 에너지와 소재 기업인데 기존에 하고 있던 배터리 이런 딴들도 지금 이게 분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SK온이라는 회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유사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의 실적 불안정성 이런 것들을 빼고 오히려 흑자, 전환 그리고 적자를 점점 더 줄여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투자자들은 더 크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S-오일도 마찬가지겠죠. 수소 전반으로 해서 생산, 유통, 판매까지 아우르는 기업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쪽에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관련된 기술까지 같이 개발하면서 요즘에 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이런 쪽들이 굉장히 화두예요. 맞아요. 그런 것들과 관련된 친환경들을 각각 기업의 이미지 그리고 실제 사업 내용에다가 심어 넣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현대 오일뱅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DLENC하고 탄소 저감 친환경 건축 소재 쪽으로 하면서 이런 친환경 관련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점점 더 넓혀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숫자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좀 체크해 봐야 돼요. 하지만 긍정적인 기업 변화의 모멘텀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정유주 내에서 우리가 여전히 관심권 안에 둬야 되는 종목이 있는지 네. 딱 떠오르면 그 세 가지 종목 안에서의 탑픽으로 정리를 해볼지요. 의견 네. 주시죠. 시장이 뭐 너무 좋지 않아서 사실상 정유주를 이제 지금 레벨까지 올라왔을 때 봐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꼽자면 S-오일이 될 것 같아요. 내용은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4조 7천억 정도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2분기 대비해서 피크아웃이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분기 대비해서 이제 감소할 거기 때문에요. 하지만 작년 대비해서는 2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들이 붙는 이유들도 아마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유가가 일정 부분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투자자들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전략만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매수는 현재가 부근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12만 원, 그리고 12만 원 돌파했을 때는 한 13만 원 중반대 정도까지 볼 수 있는 현재 가격대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OE를 눈여겨볼 정유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12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매수가는 현재 거기에 따른 마이너스 8% 이내의 손절 라인을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유주 이야기 오늘은 사연관 차장과 함께 다뤄봤어요.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